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4월 고3 학력평가 지구과학 1 해설을 맡은 서인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인데요. 페이지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쉬운 문제는요, 좀 빠르게 해설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요, 대륙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라고 했어요. 학생 A가 백예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했어. 백예너가 이거 설명했나요? 못했잖아요. 못해서 백예너의 대륙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멘틀의 대류는 누가 나중에 설명을 했죠? 홈스라는 과학자가 멘틀 대류설로 주장을 한 내용이죠. 학생 A는 틀린 설명이고요. 학생 B,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져.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퇴적물의 두께 아주 자주 물어보는 선지죠.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암석의 연령도 많이 물어보고 퇴적물 두께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멀어질수록 어때요? 퇴적물 두께는 두꺼워져요. 왜요? 퇴적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해령에서 멀다라는 얘기는 우리 해령이 이렇게 있을 때 해령이 해저에 이렇게 있죠. 해저 산맥. 해령이 열곡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지각 생겨나고 계속 이쪽으로 양쪽으로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 오래된 애들.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퇴적물도 더 두껍게 여기 쌓일 거예요. 그쵸? 멀어질수록 퇴적물 두께는 두껍습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 이거 수심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면 수심 얕아지나요?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과장된 그림이에요. 퇴적물은 요 지형 위에 살짝 얇게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심이 여기가 얕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부분 혼동하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심도 이쪽이 얕고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B는 어쨌든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 해양저 확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우리 요 해령의 열곡을 기준으로 고지자기 흔적이 남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또 그 흔적이 이 옆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양쪽이 대칭적으로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거 해양저 확장의 대표적인 증거죠. 그래서 학생 C는 맞는 보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C 학생.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1번은 가볍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은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습곡과 단층의 실제 사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습곡과 단층은 그 모형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실제 그림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지층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휘어진 거 보이죠? 그쵸? 이렇게 오목하게 휘어진 것을 우리는 향사구조라고 하죠. 위로 볼록하면 배사구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층도 여기 지금 단층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층을 기준으로 보면 좀 눈에 확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층면이 나타날 때 이쪽이 상반이고요. 이쪽이 하반이죠. 단층면 위쪽, 단층면 아래쪽. 근데 상반이 지금 위로 밀려 올라갔어요. 자연스럽게 미끄러진 게 아니고 밀려 올라갔어요.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면 이건 무슨 단층이에요? 역단층이죠. 그쵸? 그럼 보기 볼게요. 가에서는 향사구조가 나타난다. 그쵸? 오목한 구조, 향사구조 맞고요. 니은 나에서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 위로 이동한다. 단층면을 따라 위로 이동했다. 맞는 설명.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횡압력이 뭐예요? 횡압력이 양쪽에서 미는 힘. 장력은 당기는 힘. 미는 힘을 받으니까 지층 휘어지고요. 미는 힘을 받으니까 상반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기 때문에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마그마에 대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새롭게 내려온 내용들 있죠. 기존의 지구과학 2에 있던 것이 지구과학 1으로 내려왔다. 그런 내용들은 어렵게 출제를 안 했어요. 기본적인 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마그마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가는 지금 섭입대 부근에 생성된 마그마 A와 B를 나타냈고요. 지금 B는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만들어진 마그마예요. 그쵸? 이 부분은 멘틀이 녹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요 B 같은 경우는. 근데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함수강물로부터 물이 빠져나와서 물의 용융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녹은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얘는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상승하다 보니까 대륙판을 만났어요. 대륙판은 주로 유문암질 또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성질이 달라요. 그쵸? 얘는 물의 공급으로 인한 용융점 하강, 그리고 얘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그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깥으로 분출될 때는 어떻게 분출돼요? 두 성질이 섞인 형태.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나자료에서 지금요. 가로축에 SiO2 함량, 그리고 세로축은 뭔지 안 줬어요. 이랬을 때 X와 Y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둘 중에 SiO2 함량이 높은 아이는 누구예요? 유문암질이죠. 여러분, 우리 마그마의 종류 공부할 때 이거 표 공부했을 거예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크다. 공부했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크다. 그쵸? 더 뜨겁고 상대적으로 덜 뜨겁고. 얘가 뜨겁고 SiO2 함량이 낮다 보니까 얘는 어떤 상태? 많이 녹아있는 상태. 유동성이 크고 점성은 작은 상태.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좀 끈적끈적.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상태.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이런 성질. 그쵸? 그러면 SiO2 함량이 X보다 Y가 크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각각 A와 B가 X와 Y 중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Y가 뭐겠어요? A에 해당할 거고 요 X가 B에 해당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되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B가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얘는 안 될 테고 당연히 온도 될 수 있겠죠. 온도 될 수 있겠고 뭐 유동성도 될 수 있어요. 그쵸? 이쪽이 더 크니까.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 A는 X이다. A는 X이다. 틀렸네요. 기억 틀렸고. 니은 B가 생성될 때 물은 암석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물이 입자 사이의 그 간격을 좀 풀어지게 하는 역할, 넓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죠?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디귿. 온도는 기억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다. 온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쵸?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죠? 4번. 우선은 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현생 누대 동안 대륙수의 변화를 보여준 자료가 가라고 했고요. 현생 누대 동안 대륙의 수. 현생 누대라는 것은 고생대부터 시작하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륙의 수가 이때는 많았고 대륙의 수가 이때는 적었고 몇 개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상대적인 비교만 돼 있어요. 다시 대륙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생대 끝은 지금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대륙 분포 이루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대륙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한 덩어리로, 거의 한 덩어리로 합쳐졌을 시기를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고생대 말, 중생대 초 하면 생각나는 거 판게아 떠올려야 됩니다. 그쵸? 판게아 형성 시기에 대륙의 수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에 있는 그림이랑 매치시켜 볼게요. A, B, C는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시기의 대륙 분포 중 하나이다. 자, 매치를 해보는데 여러분 이런 대륙 이름이라든지 뭐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분포로 생겼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A, B, C 세 개 중에 가장 대륙의 수가 적은 게 뭐예요? A잖아요. 거의 한 덩어리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판게아를 보여주는 자료죠. 그러니까 이것이 니은 시기에 해당하는 그림 자료다라고 볼 수 있고 디귿은 지금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기예요. 그럼 B와 C 중에 어느 것이 현재 우리 세계 지도랑 비슷해요? 이거잖아요. 그쵸? 남미, 아프리카 대륙, 여기 유럽, 이쪽에 아시아 대륙, 우리나라 이쪽에 있잖아요. 그쵸? 현재와 유사한 거 C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귿. 그럼 나머지가 기억이겠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고생대 초에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매치만 시킬 수 있으면 돼요. 순서 나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로 가보면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시기에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때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 육상 척추동물. 선생님이 이 부분 강의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최초의 육상 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창기에는 바다에 대부분의 생물이 살았잖아요. 그 생물들이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된 계기는 바다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내뿜게 되면서 그 산소를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이제 육상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루리아기 이후에 이제 육상 생명체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선지는 척추동물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상 식물이 먼저일까요? 동물이 먼저일까요? 식물이 일단 먼저예요. 왜냐면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 그 이후에 생겼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실루리아기 시기, 그러니까 고생대 중반보다는 일단 나중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억은 아니겠지? 라고 풀면 괜찮아요. 그러면 기억선지가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죠. 틀려요.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은 우리 앞에 이 말을 빼면요. 그냥 척추동물이라고 하면 최초의 척추동물은 어류거든요. 그래서 어류의 번성기가 대본기쯤이죠. 최초의 출현 시기는 그거보다는 좀 앞이긴 하지만 어류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최초의 척추동물은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어쨌든 요 중반기 이후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초의 양서류는 참고로 대본기와 석탄기 사이쯤, 대본기 끝, 대본기 말, 석탄기 초, 그쯤의 시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최초의 척추동물이 나타난 시기. 근데 이 시기는 고생대 전체로 봤을 때는 캄, 오, 실, 대, 석, 폐 이렇게 기수준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쵸? 요 시기 어딘가에서 최초의 육상 척추 동물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시기냐라고 보기에서 묻긴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생명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대략적인 시기 정도는 일단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초기, 중기, 말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고생대가 워낙에 긴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기억선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니은선지는 니은시기의 대륙분포는 A이다 라고 했어요. 니은시기 A이다 봤고요. 디귿 해안선의 길이는 니은보다 디귿시기에 길었다. 해안선의 길이는 여러분 이럴 때 해안선의 길이 이거 이렇게 다 합친 거고요. 디귿 시기는 해안선의 길이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뭐가 해안선의 길이가 더 길어요? 당연히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을 때겠죠. 해안선이 늘어났는데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 해안선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 시기에 더 길었다.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보기.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대륙분포 매치시키고 그 다음에 생물의 출현 시기 선생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출현 시기랑 번성 시기는 또 달라요. 그거 구분하는 것도 좀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1등급 가르려고 나올 수 있는 선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현 시기, 번성 시기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가볼게요. 5번 문제 지질 단면도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 공부할 때 좀 재밌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층의 생성 순서 나열하는 거, 지사학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하는 거, 이 부분 많이들 재밌어 하는데 이 문제도 괜찮게 풀만하게 적정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선 지질 단면을 보고 지층이 쌓인 순서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 뭐예요? 기저혈관 보이니까 이거 부정합이네. 그리고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하다 굳어졌네. 얘는 관입. 그러니까 관입 당한 애들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셰일층에서 건열이 나타나고 있네. 건열을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역전되지 않고
건열, 요 무늬의 모습을 보고 역전이 있지 않았구나, 순서대로 쌓였겠구나 라는 거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기후도 건조했겠구나 라는 거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시일층이 처음, 그 다음 3, 그죠? 그 다음에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굳어졌고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암이 쌓였겠죠. 4번 생략할까요? 5번이라고 해볼게요. 부정합이니까. 요렇게 일단 순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연습은 해야 됩니다. 보세요. X, Y 요렇게 자른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나타낸 거냐면요.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냈어요. 시기. 과거란 얘기는 옛날에 생긴 거, 현재라는 얘기는 최근에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오래된 거.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죠. 이쪽으로 올수록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볼까요? X부터 시작해서 이때 지층의 생성 시기가 요 정도예요. 가장 최근이겠죠. 당연히. 제일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오래된 애들이겠죠. 왜냐면 순서대로 쌓일 테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쵸? 그러다가 연속이 안 되고 뚝 끊겼어요. 불연속적이에요. 왜냐? 부정합을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통과하는 부분이 화강암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암이고 여기서부터 화강암이에요. 근데 화강암은 이게 차례대로 쌓인 거예요? 아니죠. 그냥 마그마 확 굳어진 거예요. 얘네는 동시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성된 시기가 이렇게 일자로 나타납니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딱 생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 셰일층인데 셰일층 마찬가지로 여기는 나이가 이 중에서는 가장 어리고 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오래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개형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시간적인 불연속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시기에 윤기와 침식 작용이 있었다. 요 시기에 요때는 이거 부정합 때문에 생긴 불연속층이잖아요. 그쵸? 부정합이라는 것은 윤기했다가 깎여 나가고 다시 침강해서 그 위에 다시 퇴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윤기와 침식 작용 있었다 맞죠? 그러니까 보기 기억 맞고요. 니은. 자, 니은에서 사암층이 퇴적된 시기를 묻고 있는데요. 기억 니은. 니은 시기에 퇴적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암은 지금 1번 다음이면서 3번 이전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요 단면에서는 2번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3번 시기와 1번 시기 사이가 될 테니까 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요 둘의 사이, 요때 요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니은 보기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셰일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건열이 나타납니다. 건열은 어떨 때 생겨요? 건조할 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 이런 퇴적 구조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환경들을 알려주는 지시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 하와이 열점에 형성된 하와이 화산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하와이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지형입니다. 우리가 판구조론 공부할 때 플룸구조론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태평양판에 위치한 하와이 열도의 각 섬들을 화산의 연령과 함께 이렇게 나타내줬어요. 하와이 열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열도라는 뜻이라고 했죠. 왜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 열점으로부터 만들어진 화산섬. 근데 그 위에 땅이 움직이면서 이런 배열을 이루게 되죠. 나이를 보면요. 하와이 본섬 나이가 좀 어린 편이고요.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요. 그 얘기는 하와이 섬 아래쪽에 어느 쪽에 열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와이 열도 중에서. 요 근처에 열점이 있다는 뜻이죠. 이쪽에 열점이 있고 판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 이쪽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섬도 옛날에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북서쪽으로 판이 이동했구나. 판의 이동 방향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태평양판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였다. 일정한 속도라고 하려면 이게 거리에 따른 암석의 연령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아야 될 텐데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이 간격과
나이 간격으로 봤을 때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죠? 대략 봐도 그래요. 일정한 속도일 리는 거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하와이 섬은 뜨거운 풀름이 상승해서 생성된 지역이다. 그쵸? 뜨거운 풀름이 올라와서 그 뜨거운 풀름이 녹여서 만든 그 마그마, 그것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하고 거기서 분출된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풀름과 관련된 거 맞습니다. 디귿. 새로 생성되는 섬은 하와이 섬의 북서쪽에 위치할 것이다. 이 디귿 선지는 아마 실수한 친구들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판의 이동 방향 북서쪽이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새로 생성되는 섬이래요. 새롭게 생기는 섬. 그럼 이 중에 얘네 다 오래된 애들이고 새롭게 생기는 애들은 어디 생겨요? 이 열점 부근이잖아요. 그쵸? 열점 부근이니까 이쪽 어딘가에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와이 섬의 북서쪽이 아니고 남동 쪽에 생길 겁니다. 그러다가 얘도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남동 쪽에 위치할 것이다. 그래서 디귿 선지 틀린 거예요. 디귿은 어렵다기보다는 까딱하면 실수하기 쉬운 선지인 것 같습니다. 판의 이동 방향을 묻는 건지 새롭게 생기는 섬의 위치를 묻는 건지 기준도 나와 있어요. 하와이 섬을 기준으로 어느 쪽. 이럴 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맞아요.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고체지구 문제 끝났고요. 우리 7번 문화 대기 해양 파트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태풍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선지 디귿이 조금 어려워서 좀 틀린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태풍의 이동 경로가 가 자료에 나와 있고요. 태풍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동 경로 그리고 중심 기압도 알려줬어요. 975 헥토파스칼. 975 가다가 얘는 중심 기압 좀 높아졌네요. 그죠?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육지에 가서 좀 약해졌구나. 그 다음에 나자료가 중요한 건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자료가 뭐냐면 기압과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관측소 A와 B는 둘 다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에요. 어딘진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일단 두 자료 중에 어느 게 풍향이고 기압인지를 일단 여러분 구분부터 해야 돼요. 뭐가 기압이죠? 근데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압이 요 점으로 표현된 게 기압이라면 이럴 수가 있어요?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1012 값을 가지다가 갑자기 980이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지가 않죠. 실선이 기압값을 나타내는 거겠죠? 요 실선. 그쵸? 그리고 요 점으로 표현된 게 풍향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것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즉, 관측소 A에서 측정한 기압이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가지다가 다시 증가했다. 그 얘기는 요때쯤에 제일 가까이 왔겠구나. 태풍이 가까이 왔다가 접근하다가 다시 멀어졌겠구나. 요 비관측소에서는 기압이 요런 식으로 변했어요. 그 얘기는 요 시간쯤에 대략 뭐 11시, 요때는 한 5시쯤 되는 것 같고 이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때 가장 태풍이 가깝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멀어졌구나. 시간차가 좀 있네요. 그쵸? 두 위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 정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의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태풍의 세력은 06시보다 12시에 강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가자료 보고 풀면 되는데 06시랑 12시를 비교했어요. 06시와 12시. 이때는 975 헥토파스칼, 이때는 중심기압이 985예요. 중심기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은 강력한 겁니다. 태풍 저기압이잖아요. 강력한 거. 얘가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보기 기억은 틀린 보기. 06시보다 12시에 강하다? 그렇지 않아요.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B는 위험반원에 위치한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A와 B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위험반원인지 안전반원인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풍향 보고 판단하면 되죠. 우리 요 관측소 A 같은 경우는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해봐야 되죠? 그려봐야 돼요. 관측소 A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풍향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읽어야 돼요. 북동쪽에서 점점점 북풍으로 바뀌다가 점점점 북서풍으로 바뀌다가 서풍 계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연결하면 시간 따라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관시계 방향이란 얘기는 관측소 B는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정보 줬고, 그럼 얘도 해볼게요. 관측소 B는 어때요? 똑같이 하면 돼요. 얘는 풍향이 지금 북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다가 동풍까지 갔다가 여기서 남동풍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연결하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이거 뭐 늘상 나오는 겁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를 가지고 진행 경로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하는 거는 항상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러면 관측소 A는 진행 경로의 왼쪽, A는 이쪽 어딘가, 그리고 B는 오른쪽 어디.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 해봐야 우리나라 요즘 부산 지역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A와 B 지역 위치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니은은 그래서 B는 위험반원에 위치한다. 맞는 보기네요. 그쵸? 니은 보기 맞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반원. 그 다음 디귿. 디귿이 좀 어려웠을 텐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관측소 사이의 최단 거리는 A보다 B가 짧다. 자, 최단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웠을 텐데,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를 최단 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풍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포물선으로 갈 때 이쪽 지역에 A라고 하고 이쪽에 그냥 B라고 해볼게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최단 거리라 함은 언제예요? 요 접선의 수직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을 때 A 입장에서는 최단 거리죠. 여기 있을 때보단 여기 있을 때. 그쵸?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했을 때 수직이 되는 요 지점이 아마도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 최단 거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접선을 그렸을 때 수직인, 거기가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최단 거리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요 나자료에서 태풍이 관측소 A에 가장 가까울 때가 한 요때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B는 요때 가장 가까웠어요. 이때 중심기압만 읽어봐도 지금 어디가 더 낫냐면요. 관측소 B에서 지금 중심기압이 아니고 관측소 B에서 관측한 기압이 더 낮게 나타나는 걸 봐서 아마도 B에 더 가깝지 않을까? 가깝게 지나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근데 이때가 한 11시쯤이에요. 그러면 11시쯤 한번 볼게요. 자, 11시쯤은 여기가 지금 9시, 12시니까요. 10시, 11시. 요때쯤이 B가 가장 가까웠을 시기. 그러면 B를 뭐 가장 멀리 잡더라도 대략 요 위치쯤이 B 관측소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관측소는 5시쯤에 가장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5시 찾아볼까요? 4시, 5시. 그러면 요 위치일 때 A가 제일 가까웠대요. 근데 제일 가깝다고 최단 거리를 아무리 잡아봐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단 거리를 잡아봐야 여기쯤 A가 위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멀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 B까지의 거리만큼 가까울 수는 없단 말이죠. B가 훨씬 최단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디귿에서 최단 거리는 A보다 B가 짧다? 맞는 보기예요. 맞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요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을 가지고 비교해도 괜찮고요. 위치를 여기에 찍어서 판단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요,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위성 영상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과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기상 레이더. 우리 레이더 영상은 어떤 자료를 알려줘요? 강수구역을 알려줍니다.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은 구름에 대한 정보를 주죠.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알려주고요. 두꺼울수록 밝게 하얗게 보이고요. 적외 영상은 구름의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 적외선 에너지 가지고 보여주는 게 적외 영상이에요. 근데 구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 오는 걸 알려주는 게 이 레이더 영상이죠. 그래서 세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보기 기억 볼게요. A 지역의 대기는 불안정하다.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오는 상태는요. 이렇게 비가 오는 구역이 우리나라에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불안정한 대기니까 불안정한 공기, 즉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 찬 공기가 있는 게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얘가 위로 상승하려고 할 테니까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 흐린 날씨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보기에서 나는 야간에 촬영한 것이다. 야간에 이렇게 찍힐 수 있어요. 가시 영상인데 가시 영상은 햇빛 반사된 게 찍히는 거예요. 밤에는 햇빛이 반사되지가 않는데 이렇게 찍힌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낮에 찍었다는 얘기죠.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고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찍힌 거죠. 니은 보기 틀렸고요.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A보다 B 지역이 높다라고 했어요. 지금 A 지역은 가시 영상이든 적외 영상이든 이렇게 밝게 하얗게 보이고 있고요. 구름이 두껍고 높이도 높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저군형 구름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B는 가시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낮은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구름의 높이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이라고 했을 때 구름 정상부의 고도가 A가 예를 들어 이런 구름이고 B가 이런 구름이에요.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얘가 높으니까 얘는 예를 들어 뭐 영하 15도 근데 얘는 정상부라고 해봤자 뭐 영하 5도 뭐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비교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얗게 보이고 적외 영상을 찍었을 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부의 높이 비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은 기역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기상 말고 해양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심에 따라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온 염분도. 수온과 염분 값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선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건 밀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 값이 높을수록 밀도 값은 커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 값은 커지죠. 그쵸? 그랬을 때 같은 바다인데 시기에 따라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0m라는 건 표층에서 수온이 이 정도고 염분이 이 정도야. 좀 깊이 들어갔더니 이때는 수온이 이렇고 염분이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쭉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깊이 15m밖에 안 들어갔는데 수온이 이렇게 낮아졌네. 수온이 이렇게 계속 변했네. 반면에 B 시기에는 어떻냐면 0에서 들어가는데 15m 지나서 여기까지도 갔는데 수온이 거의 일정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층부터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혼합층이죠. 여기는 혼합층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고 여기는 혼합층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 이렇게 변하네. 여기 50m까지 지금 측정을 했네요. 얘도 50m까지.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애가 일단 밀도 값은 제일 클 테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층 두께가 일단 확연히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기 기억 볼게요. 이 해역의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 시기에 많다.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표층 수온이 어때요? 높게 나타나겠죠. 그쵸? 따뜻하게 데워지니까. 이거는 표층 수온 비교하라는 거예요. B 시기에는 표층 수온이 대략 15도 근처인 것 같고요. 얘는 어때요? 25도보다도 넘는데? 얘가 더 표층 수온이 훨씬 높네? 그 얘기는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해수면에서 많이 받고 있구나. A 시기에 많이 받고 있구나. 기억은 틀렸네. A보다 B 시기에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A 시기의 기억 구간에서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크다.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게 수온과 염분이에요. 수온은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근데 기억 시기는 지금 요 시기인데 등밀도 선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럼 밀도 변화가 있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밀도 변화하는 동안 염분 값은 거의 똑같아요. 염분 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근데 밀도가 왜 이렇게 변해? 수온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수온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밀도 값이 커진 거예요. 주로 수온의 영향을 받은 거죠. 니은 틀렸네. 염분의 영향 아닙니다. 자료 해석 문제예요. 자료 해석.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보다 B 시기에 두껍다.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가 혼합층. 맞는 보기. 답은요? 2번. 디귿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9번 문제는
평이한 수준이긴 하나 요 TS도, 수온 염분도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어쨌든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자, 이 문제 어려웠죠? 10번. 해수의 표층 순환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료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료 처음 본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림 가는 북태평양 해역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태평양 자료는 사실 익숙하게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태평양 자료에 일부만 이렇게 확대했어요. 우리가 늘상 보던 그 큰 그림이 아니고 일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평양이고요. 그래도 위도는 여기 줬거든요. 적도 대략 15도, 30도. 그럼 0에서 한 30도는 무역풍 부는 곳인데 30도 이상은 편서풍 부는 곳인데 정도 일단 좀 크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자료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도를 보여준 거고, 나자료는 연직 단면 구조를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AB 구간과 여기서 AB 구간과 CD 구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수심에 따른 해류의 평균 유속과 방향을 줬대요. 해류의 유속과 방향. 유속, 얼만큼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여기 숫자로 나와 있죠? 0cm/s, 10, 20, 30. 방향도 줬대요. 방향은 여기 지금 실선이냐 점선이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수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볼까요? AB 구간, 일단 여기 지금 좁은 구간이에요. 동서방향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 표층부터 볼게요. 표층 보면은요. 지금 기역 구간에서는 실선으로 유속이 꽤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선은 뭐라고 했냐면 AB 구간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래요. 아, 그럼 AB 구간에서 표층순환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겠네. 그리고 B쪽으로 갈수록 거의 유속이 약하네. A쪽에 좀 쏠려 있네. A쪽이 조금 쏠려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구나. 라는 거 요 자료에서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볼게요. CD 구간이에요. CD 구간에서는 C에서 D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점선이에요. 그러면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서쪽.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뒤쪽으로 조금 갔더니 이번에는 동쪽이래요.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방향 바뀌었어요. 동쪽? 조금 갔더니 동쪽.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점선이에요. 그러면 다시 서쪽인데 그럼 여기서는 또 서쪽이래요. 이게 뭐지? 여기서 일단 여러분 혼동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하는 거랑 좀 다른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갔더니 이쯤에서 0이 되고 요 D 근처로 가면은 유속이 또 세지면서 무슨 방향이에요? 동쪽으로 나타나요. 이쪽에서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공부한 바로는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면 우리가 대기대순환에 의해 나타나는 표층순환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적도라고 했을 때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그 위에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 무역풍 때문에 북적도 해류, 그리고 대륙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쿠로시오 해류, 편서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쪽에서 가로막혀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난다. 여기는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거 공부했을 거예요. 이 그림이랑 매치를 시키려고 봤더니 이상해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죠. 0도, 30도, 60도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가 열대 수렴대, 중위도 고압대, 한대전선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 열대 수렴대의 위치가 정확하게 0도가 아니고요. 북반구로 5도 정도 올라가 있어요. 살짝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는 열대 수렴대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경사가 이쪽이 높잖아요. 해수면이 높고 이쪽은 해수면 경사가 좀 낮아요. 그래서 경사에서 미끄러지는 적도 반류가 존재합니다.
적도 반류. 그래서 그림으로 가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0도에서 30도 구간이 일단 대략적으로 무역풍 부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대륙에 가로막혀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0도 이상에선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그 흐름 맞아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지금 10도잖아요. 대략 5도 부근 맞죠? 그쵸? 5도 부근에서 그래요. 이거 지금 적도 반류입니다. 이게 바로 적도 반류. 적도 반류를 기준으로 무역풍에 의해서 요런 흐름, 이쪽도 이런 흐름.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요 열대 수렴대의 위치를 정확히 몰랐던 친구들은 이 자료가 헷갈렸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항상 선생님 강조하는 건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물론 적용을 해야겠지만 자료에서 알려주는 거 일단 그대로 놓고 푸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료 먼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지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기역 구간에는 난류가 흐른다. 이 부분에서는 난류가 흐른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흐름이니까 난류 맞죠? 보기 기억 맞고요. 니은 구간의 표층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흐른다. 니은 구간은 지금 위도 10도 이상이에요. 여기가 15도면 10도 이상이니까 요쯤에서 흐르는 요거잖아요. 요거. 무역풍 때문에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무역풍의 영향 받는다. 맞고요. 디귿.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표층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시계 방향인데요. 그쵸? 여기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그쵸? 그래서 대칭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표층 순환이잖아요. 표층 부분의 방향도 알려줬고 뭐 유속까지 알려줬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어보는 좋은 연습이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많이 어려웠죠. 이 문제도 이제 자료 해석 때문에 그냥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매년 계속 진화하고 어렵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그 자료의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정의 이것부터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역풍의 동서방향 풍속편차라고 했어요. 그냥 풍속편차가 아니고 동서방향의 풍속편차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자료는 뭐냐면 20도씨 등수원선 깊이편차라고 했어요. 깊이편차인데 어떤 깊이편차냐면 20도씨의 등수원선의 깊이.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면 이거 뭐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의를 줬고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시간이란 표현이 돼 있어요. 년마다. 96년도, 97년도, 98, 99.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한눈에 나타낸 자료 자체가 이렇게 흔히 나오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봐야 되고요. 96년도 이 시기 자료, 97년도 자료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결성을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간에 따라 이렇게 딱딱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편차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예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것이 편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무역풍이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 양으로 한다라고 줬어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함정 포인트였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방향을 양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일단 자료 가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동서방향의 풍속 편차래요. 근데 여기에 서태평양, 그리고 이쪽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태평양이에요. 평소에는 적도 부근에 어떤 바람이 불죠?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여서 여기가 뭐 따뜻해서 저기압, 이쪽은 뭐 고기압, 뭐 이런 것들 평상시에 여러분 기압 분포라든지 표층성 분포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역풍이 평소에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에서 서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은 양으로 한대요. 플러스로 한대요. 그러면 평력값 자체가 플러스란 뜻입니다. 왜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력값 자체가 일단 플러스예요. 근데 이 값이, 계산된 편차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걸 뺐는데도 플러스 값이에요. 그 얘기는 관측값이 평형값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근데 플러스로 더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가자료 가볼게요. 가자료 볼게요. 지금 A 시기를 보면 편차값이 0이에요. 0.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관측값과 평형값이 비슷하다. 평상시라는 뜻입니다. 편차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이건 평상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B 시기는 지금 마이너스 6 이런 값도 나오고 있고요. C 시기는 플러스 6 이런 값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럼 얘가 무슨 뜻이고 얘가 무슨 뜻인지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6이 나온다는 뜻은,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플러스 6은 요 편차값이 이게 플러스 6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평년보다도 더 큰 풍속값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더 큰 값으로 무역풍이 불고 있다. 즉 무역풍이 강했을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쵸? 동풍이 강해졌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걸 뺐는데 마이너스 값이래요. 아, 그러면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작았다라는 뜻이에요. 작았다. 근데 간혹 학생들 중에 그러면 선생님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꾸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쵸? 얘 기본적으로 플러스 값이에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 5인데 얘가 플러스 2면 편차값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쵸? 평소에는 5의 속도로 불었는데 관측된 게 2의 속도다. 즉 무역풍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간혹 학생들 중에, 자, 이거 동풍이죠. 동쪽에서 보니까 동풍이 강해졌다, 이거 동풍이 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풍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호가 반대니까 서풍 거꾸로 바람이 갑자기 반대로 이렇게 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요. 무역풍이 기본적으로 부는데 이게 더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시기는 무역풍이 강할 때니까 무슨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 마이너스 값은 무역풍이 약할 때니까 엘니뇨 시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자료 가볼게요. A가 평상시라고 볼 수 있고요. B 시기는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무역풍의 값이 동서방향 폭성표자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역풍이 약해졌구나, 동풍이 약해졌구나, 즉 엘니뇨 시기구나. 이 시기는 더 강해진 거니까 라니냐 시기구나. 얘는 평상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자료 이렇게 해석하고요. 나자료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실제 수능이었고 시간 싸움을 해야 된다면 이것까지 해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기만 판단해도 어느 정도 보기는 풀렸을 거예요. 얘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는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거는 해수의 단면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단면을 좀 보면 동서방향 해수면과 소은약층의 개형을 좀 살펴볼게요. 동서방향으로 평소에는 해수가 이런 식으로 약간 경사져 있죠. 선생님 굉장히 과장되게 그린 겁니다. 과장되게 그렸지만 어쨌든 따뜻한 해수층과 찬 해수가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죠. 무역풍에 의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 20도씨 등소원선의 깊이를 묻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를 들어 25도 정도가 표층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0도란 얘기는 깊이 들어갈수록 소원이 점점 감소하잖아요. 24도, 23도 이렇게 가다가 20도가 나타나는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얘는 눈금을 뭐 몇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을 때 20도씨 위치를 대략 잡는다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엘니뇨 시기는 이게 경사가 좀 완만해져요. 그쵸?
완만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눈금의 간격이 얘는 더 어때요? 더 크죠? 더 커요. 그러니까 20도씨가 나타나는 곳의 깊이가 평상시에는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요때는 좀 더 아래쪽에 깊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엘니뇨 시기에 깊게 나타날 수 있고, 반면에 라니냐 시기는 어때요? 라니냐 시기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도씨가 나타나는 깊이가 좀 더 평소보다는 더 얕게, 라니냐 시기에는 얕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편차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깊어지냐 얕아지냐인데 자료 가볼게요. 평소보다 깊어지냐 얕아지냐인데 평상시에는 편차값이 거의 0이죠. 그쵸? 평소라는 뜻이고, 우리 동태평양 기준으로 볼게요. 선생님이 동태평양으로 봤으니까. 근데 요 시기에는 플러스 50이에요. 더 깊게 나타났다는 뜻이고, 얘는 더 얕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즉 이때가 라니냐? 이때가 엘니뇨구나. 그쵸? 더 깊게 나타난 시기가 엘니뇨죠. 더 깊게 나타난 시기가. 요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동태평양 쪽 자료를 보는 게 좋아요. 요 자료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A, B, C 세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료에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차가 항상 어려운데 보통은 수온 편차, 강수량 편차, 뭐 풍향 편차 이런 게 나오는데, 물론 풍향 편차가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 이것도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일단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동태평양의 용승은 A보다 B가 강하다. A보다 B,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의 용승이 더 강해요. 용승 더 약해지는 현상이죠. 보기는 막상 쉬워요. 보기는 기본적인 거 묻고 있으니까. 그 다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약층의 깊이 차이는 A보다 C가 크다라고 있어요. 수온약층의 깊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경사만 봐도 엘니뇨 때는 완만하고 라니냐 때는 급해요. 수온약층의 깊이라는 뜻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차이. 엘니뇨 때의 차이. 엘니뇨 때는 차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이고요. 라니냐는 차이가 커지는 방향이거든요. 라니냐 시기의 이 깊이 차이가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맞고요. A보다 C가 크다. 라니냐 시기에 크다. 맞고요. 그 다음 디귿. 기압 차이예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평균 기압. B보다 C가 크다. B와 C를 비교했어요. 마찬가지로 동쪽, 서쪽 기압 차이도 언제 크냐면 라니냐 시기가 큰 거예요. 많이 이쪽이 저기압이 되고 많이 이쪽이 고기압이 되는 시기가 라니냐 시기라는 거죠. 엘니뇨 시기는 이게 좀 완만해진, 기압 차이가 작아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수로 표현을 해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차이로 생각하면 괜찮거든요. B보다 C 시기의 차이가 크니까 이 값은 더 크겠죠. B보다 C 시기에. 서태평양보단 동태평양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니까, 그쵸?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12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가 나와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과거부터 현재로 오면서 점차 양이 일단 증가했다라는 건 보여지고요. 이산화탄소 농도 숫자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메테인의 농도도 얘보다는 좀 완만한 분포이긴 하지만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똑같이 ppm 농도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크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2010년, 2011년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관측소 A와 B인데요. 특히 이 A 관측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죠? 그쵸? 1월부터 1월까지를 측정을 한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힌트가 들어있냐면 계절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을까요? 겨울에 높아요. 왜?
난방을 많이 떼니까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높아졌다가 더운 여름에는 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하게 화석연료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일단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그 계절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증가했을 때는 1월이잖아요. 그쵸?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는 1월에 이렇게 피크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감소했다가 다시 피크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1월이 겨울인 지역은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우리나라 북반구잖아요. 1월 겨울이잖아요. 아, A는 북반구구나. 북반구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와 B는 각각 30도 북반구와 30도 남반구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A는 30도 북반구, B는 30도 남반구구나. 이렇게 일단 골라낼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A는 30도 북반구에 위치한 관측소이다. 그렇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2010년 1월에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A보다 B가 높다. A보다 B가 높다. 2010년 1월. A가 더 높죠? B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A가 더 높다. 틀렸네요. 여러분, 북반구, 남반구는 계절 반대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반대예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 각도가 다르잖아요. 지구, 자전축,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오면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니까 여름, 여기는 비스듬하게 비추니까 이쪽은 겨울, 반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대예요. 어쨌든 니은 틀렸고, 디귿. 이 기간 동안 기체 농도의 평균 증가율은 이산화탄소보다 메테인이 크다. 평균 증가율은 이 시간 분에 증가한 양,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기울기. 근데 메테인 농도는 증가해봤자 지금 숫자 자체가 이 정도 차이예요. 여기가 지금 증가량이 훨씬 크죠? 그쵸? 그러니까 평균 증가율은 이산화탄소가 더 크다.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2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13번 가볼게요. 자, 13번은 좀 쉬운 문제였어요. 우리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연결시킨 문항이었는데요. 북대서양 해수흐름의 침강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표층수와 심층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침강 해역이래요. 고위도의 그린란드 쪽에 이거 침강하는 해수 알고 있죠? 우리 심층순환 나타나는 시작되는 곳 알고 있을 텐데 침강이라는 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거워져요? 물이 굉장히 차갑고 염분이 높으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아이들이 침강하면서 심층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걸 밀도류라고 해요. 그 밀도류가 나타나는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요 실선과 점선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가 북반구의 고위도 쪽이잖아요. 그쵸? 45도, 65도. 그러면 여기 편서풍 부는 구간인데,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요 화살표들은 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표층수겠죠. 실선이 표층수야. 근데 심층수랑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침강하면서 표층수가 가라앉으면서 심층수가 되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점선은 심층수를 나타내는구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기 기억. A는 표층수의 흐름이다. A 실선. 그렇지. 표층수. 유속은 A보다 B가 빠르다. 심층수가 빨라요? 진짜 느려요. 심층수는 진짜 느리게 전 세계 바다 밑에 밑바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층수가 훨씬 빨라요. 얘는 바람이 막 움직이게 하는 거고 심층수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디귿. 그린란드에서 기역해역으로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해수의 침강이 강해진다. 빙하가 녹은 물은 싱거운 물이죠. 염분값이 낮아요. 그쵸? 그럼 밀도는 어때요? 작아요. 밀도가 작으면 잘 가라앉지를 못해요. 침강은 약해지겠죠. 그럼 심층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디귿 틀려요. 답은 기억 하나만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기해양 파트 문제 이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문제 우주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우주에서는 막상 어려운 문제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두 별 A와 B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와 수소 흡수선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 자료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낯설었던 친구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플랑크 곡선 같은 경우는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뭘 많이 봤을 거냐면 이런 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요 파장대 람다 맥스를 비교해서 더 짧은 파장에서 방출하는 요 하얀색 선의 그 별이 더 표면 온도가 높고 그리고 요 면적도 더 넓으니까 광도도 더 큰 별이다.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흡수선과 함께 나타내다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개형이 된 거고요. B는 지금 요런 개형인 거예요. 즉 최대 피크를 나타내는 파장이 B가 더 짧은 쪽, A는 좀 더 긴 쪽이에요. 즉 B가 더 뜨거운 별. 표면 온도는 B가 더 뜨거운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흡수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요 그림과는 다르게 요 그림은 선생님이 면적을 얘도 좁게 그렸는데 이 경우는 얘가 면적이 지금 더 넓어요. 그 얘기는 광도는 A별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얘가 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어둡대. 크기 차이죠. 즉 무슨 얘기예요? A가 엄청 큰가 보다. 사이즈가. 왜? 광도는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표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세기를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쵸? 이 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요 R 값이 매우 크다. 크기가 큰 별인가 보다. 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자료입니다. 보기 기억이 아니고 1번. A와 B를 비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도는 A가 크다. A가 크고요. 반지름은 A가 크다. 반지름도 A는 어두움에도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거든요. 반지름 A가 더 커요. B보다. 표면 온도는 B가 높다. 표면 온도 B가 높다.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B가 크다. 자, 요 선지 4번 또 헷갈린 친구도 있을 텐데 흡수선이라는 것은 요런 매끈한 곡선 중간중간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들 이런 거 흡수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수소 흡수선이라고 친절하게 줬어요. 수소 흡수선 대략적인 요 파장대와 함께 점선으로 줬는데 A와 B의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A는 지금 흡수선이 뭐 요 정도의 그 깊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B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흡수선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수소 흡수선 여기 점선 읽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깊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흡수선이 강하다,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A에 비해서는. A 같은 경우는 지금 흡수선이 여기 점선이 여기 좀 겹쳤네요. 겹쳤어요. 어쨌든 요 B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비교가 되거든요. 흡수선의 세기. 이 부분이 지금 딱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세기는 B가 크다 맞는 보기고요. 5번.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는 A가 크다. 정의를 잘 보세요.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 단위 면적이라는 뜻이죠.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는 뭐라고 해요? 이거죠. 표면 온도에 따라서만 다릅니다. 근데 A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표면 온도가 B가 더 큰데 B가 더 크니까 이 값도 B가 더 큰 거예요. 5번 틀린 보기입니다. 여러분 요거랑 요 개념이랑 두 개 구분 잘 해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이냐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보기예요.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15번 별의 진화하는 과정 나와 있습니다. 별의 진화 여러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을 것 같은데 막상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또 틀렸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문제에서 주계열성 A1과 B1이 나와 있고 이 주계열성의 위치를 보면 일단 질량 비교할 수 있죠. A가 왼쪽 상단에 있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다. 질량이 큰 별이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이죠. 질량이 큰 별은 진화 빨리빨리 해서 진화하고요.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좀 느리게 진화해서 수명이 좀 긴 편이죠. 그 다음에 A2, A3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요 두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요. 중심핵에서.
중심액에서 헬륨액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헬륨액이 더 무거운 원소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주변에 아직 헬륨 남아있을 테고 그 주변에는 아직 수소 있는 상태일 테고 뭐 이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에서는 A3와 B3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자, 보기 기억 볼게요. 별의 질량은 A1보다 B1이 크다라고 했어요. 질량 다 이거 딱 보기 기억에서 묻고 있죠. 별의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별의 질량. 질량에 따라 경로가 결정이 되죠. 운명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질량이 어떻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A1이 더 커요. A1보다 B1이 크다? 기억 틀렸네. 그 다음 니은. A2와 B2의 내부에서는 수소인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니은 선지 틀린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실수한 친구들. 주계열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중심부에서 수소인 융합 반응이 끝났다는 뜻이죠. 우리 별이 수소로 돼 있잖아요. 수소로 돼 있는데 중심부가 뜨거워져서 중심에서 수소인 융합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이게 끝나면 다 헬륨으로 바뀐 상태. 주변은 아직 수소인 상태잖아요. 그쵸? 이때부터 이제 주계열을 벗어나게 되고 얘가 수축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로 이 주변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소인 융합 반응.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수소각 연소 또는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2와 B2의 내부에서는 내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중심이 아니고 내부라고 했어요. 내부 맞잖아요. 껍질 연소도 내부는 맞아요. 중심핵이라고 말 안 해요. 중심과 껍질은 구분을 합니다. 중심핵이라고 했다면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지만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내부에서 수소인 융합 반응 있어요. 있어요. 니은 맞아요. 니은이 틀려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일어난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A1의 반지름분의 A3의 반지름,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요 둘의 반지름과 요 둘의 반지름 얼마나 커지는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에너지도 많이 방출하겠죠. 그만큼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질량 큰 애들은 그냥 거성도 아니고 막 초거성되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질량이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덜 크겠죠. 에너지 자체도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크기의 비율은 B보다는 자, 반지름 생략할게요.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이 비율은 얘가 더 큰 거죠. 확 커질 거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크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얘만 맞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은데 선지에 니은에서 실수한 친구들 좀 있었을 것 같고 디귿 선지 해석이 좀 안 된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6번 가볼게요. 보통은 지구과학 원 시험지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마지막 페이지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 시험에서는 마지막 페이지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풀었을 것 같습니다. 16번도요.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A와 B 두 별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 질량에 따라 구조 좀 다르잖아요.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있는 게 뭐죠? 대류층에 의해서 위에 쌀알문이 나타나는 태양 연상하면 된다 그랬어요. 태양 정도 질량 가진 애들은 B와 같은 구조. 얘보다 질량이 큰 별은 A와 같은 구조. 즉 질량은 누가 크다? A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보기 기억.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작다. A보다 B가 작다. 맞네. 그 다음 니은. A와 B는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주계열성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말해라. 그럼 뭐예요? 중심액에서 수소인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주계열성의 특징 맞고요. 디귿. 수소인 융합 반응 중에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A보다 B가 높다. CNO 순환 반응은 질량이 큰 별에서 좀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죠. 수소인 융합 반응 종류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는데 둘 중에는 질량이 좀 더 큰 요 A별에서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A보다 B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갈게요.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죠. 이 문제는 외계 행성계를 찾는 방법, 도플러 효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 한글 이름을 사용하는 외계 행성계가 있습니다. 백두와 한라. 그래서 우리나라 천문학자가 발견했다 보니까 이제 한글 이름이 붙었는데, 외계 행성의 이름에 각각 백두와 한라가 선정되었는데, 한라는 백두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방법으로 발견하였다. 도플러 효과 이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심별의 이름이 백두고 외계 행성의 이름이 한라예요. 요거 실수한 친구들 있으면 선지 틀렸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심별과 외계 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선 속도 변화를 봤더니 백두예요. 그러니까 별의 시선 속도 변화죠. 시선 속도 변화가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좀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으로 풀면은 틀려요. 그려놓고 풀어야 됩니다. 이건 그림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험지에 옆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별과 행성이 있을 때 둘의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서로 돌죠. 공통 질량 중심은 별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별은 이렇게 공전을 하고 행성은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관측자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별이 이쪽으로 갈 때 행성은 이쪽으로 가죠. 그쵸? 시선 속도는 이때 나타나지 않죠. 우리 눈에는. 근데 별이 이렇게 요 위치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날 거고요. 행성은 여기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돌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그쵸? 보기 바로 볼게요. T1일 때 백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T1 가볼까요? T1일 때 시선 속도는 플러스 값이에요. 시선 속도가 플러스란 얘기는 적색 편의, 파장이 길게 관측된다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값. 우리가 파장 변화는 관측된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뺀 거잖아요. 이 관측된 값이 길수록 플러스 값이죠. 시선 속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긴쪽 파장, 멀어지는, 후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T1일 때 별이 멀어지는 위치는 이 위치 중에 몇 번 위치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게요. 4번 위치에 있을 때 별이 멀어집니다. 이 위치예요. 이때 적색 편의, 최대값으로 나오는 위치. 이때 행성은 어디 있어요? 질량 중심 여기 건너편에 여기 행성이 있어요. 얘는 접근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거든요. T1일 때 백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렇지. 기억 일단 맞고요.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의 거리는 T2보다 T3일 때 멀다. 태양으로부터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뭐 태양이라고 해도 되고 지구라고 해도 돼요. 태양과 지구는 어차피 그냥 같은 쪽에 있는 거거든요. 같은 방향에 있는 거거든요. 행성까지의 거리를 묻고 있는데 지금 요 위치가 T1이었어요. 자, 여기가 지금 T1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이 요 위치가 T2, 여기가 T3. 자, 요 번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요 위치가 T3까지밖에 안 나와 있나요? T3. T4는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잠시만요. T2가 지금 요 위치고, 여기가 생략이 됐네요. 그쵸? 여기가 지금 생략이 돼서 T3가 지금 여기네요. T3가 지금 여기네요.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요? 어쨌든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T1, T2, T3. 그리고 이때 한라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T2일 때 행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깝네. 그쵸? 근데 T3일 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행성 여기 있는데 멀잖아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여기 있을 때. 요 거리가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T2일 때 더 가깝습니다. T2일 때. 그래서 T2보다 T3일 때 멀다. 맞는 보기. 니은 맞아요. 그 다음 디귿. 기억에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진다. 행성의 질량이 크다면 이거 뭐 늘상 나오는 선지입니다. 행성의 질량이 크다면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치우치죠. 그럼 별의 공전 궤도가 더 커지죠. 별이 더 큰 궤도를 돌려면 더 빨리 돌아야 돼요. 더 빨리 돈다는 얘기는 시선 속도 변화도 크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존재감 있는 아이일수록 이 도플러 효과로 발견을 해내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기 매치시키면서 풀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이제 다음 18번 가볼게요. 자, 생명가능지대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주기혈성 A, B, C라고 해서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들의 위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별의 질량 또는 광도 비교해 볼게요. 뭐 주기혈성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광도라고 해도 되는데 누가 제일 밝은 애예요? 가장 멀리 나타나는 애. 요 B가 가장 밝을 테고 그러니까 저 뒤쪽에 생명가능지대 있겠죠. 적정한 온도. 그 다음에 A, 그 다음이 C. 얘는 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안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광도 비교할 수 있어요. 보기 기억 바로 볼게요. 기억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했다라는 뜻 자체가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의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보다 디귿이 높다.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 선생님, 디귿은 C에 이렇게 가깝고요. 니은은 이렇게 멀어요. 가까운 디귿이 더 뜨거워요. 라고 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네 둘의 광도 자체가 다르니까. C에서 디귿의 위치는 생명가능지대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더 춥다는 뜻이고요. 니은의 위치는 생명가능지대보다 안쪽에 있어요. 안쪽. 더 뜨겁다는 뜻이죠. 뜨거워요. 물이 다 날아가서 수증기. 이건 얼어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뜨거운 거죠. 니은이 더 뜨겁습니다.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보다 디귿이 높다? 아니요. 니은이 높아요. 디귿.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A, B, C 중에 C가 가장 넓다. 폭은요.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리 나타날수록 폭도 더 넓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요런 데는 좀 좁아요. 가까울수록 좁고 멀리 있을수록 폭은 넓게 나타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1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19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한 여러분들 계산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좀 급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풀 때 막 조급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시험 다 끝나고 다시 문제 풀어보면 이걸 내가 왜 틀렸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은하에서 관측되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A와 C의 후퇴 방향과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일단 가에서 나와 있고요. B에서 관측을 한 거예요. A도 떨어져 있고 C도 떨어져 있는데 얘가 더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쵸? 100만큼, 얘는 200만큼 떨어져 있고 다 멀어지는 걸로 지금 후퇴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하 B에서 관측된 A와 C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스펙트럼 이거고 얘는 이거예요. 그러면 둘 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편이니까 둘 다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근데 정지 파장이 얼마인지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보기 우선 볼게요. B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내가 중심이에요. B가 중심? 나로부터 다 멀어지니까 중심이 없다라고 했죠. 우주 팽창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엔 중심이 없어요. 어디서 보더라도 다 멀어지는 걸로 보여요. A가 보더라도 B도 멀어지고 C도 멀어지는 걸로 보일 거고요. C가 보더라도 다 멀어지는 걸로 보여요. 중심 없어요. 기억 틀렸고. 니은.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이다 라고 했는데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 관측을 한다면 B는 100만큼 떨어져 있고 C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30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허블 법칙 우리 어떻게 쓰죠?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정비례해요. 거리가 3배이면 후퇴 속도도 3배예요. 그쵸? 일직선 1차함수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이다. 얘의 3배이다. 맞는 보기죠. 니은도 맞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디귿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디귿에서 정지 파장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600나노미터이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거리가 지금 B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100이고 C가 200이에요. 즉 거리가 2배 차이가 나요. 거리가 2배 차이가 나면 후퇴 속도도 2배 차이가 나는 거고 파장 변화량도 2배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즉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A에서의 파장 변화량의 2배를 하면 C에서의 파장 변화량 값이 나올 겁니다. 파장 변화량이라는 것은 관측된 파장에서 정지 파장을 뺀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을 좀 해설을 해보자면 A에서 관측된 파장에서 정지 파장을 뺀 것 2배 한 것이 C에서 관측된 파장에서 정지 파장을 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 했냐면 614 나노미터. 얘가 뭐였냐면 628 나노미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이거 곱할까요? 1, 2, 2, 8 이거는 6, 2, 8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정지 파장은 나올 테고 이거 빼면 얼마예요? 600 나노미터. 자, 위에는 단위 생략했어요. 정지 파장은 600 나노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약간 숫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딱 보고 14, 28, 2배? 6배일 것 같은데 푼 친구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지 파장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정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자, 우주 파트에서는요,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우주에 대한 두 과학자의 설명이 나와 있고,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재 우주예요, 현재. 이게 어느 시기에 비율을 묻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지거든요. 현재는 어느 게 가장 많아요?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은 비율로 있고요. 그 다음 비율로 있는 게 암흑 물질이죠. 그리고 4.9%가 바로 보통 물질이에요. 별, 은하, 뭐 행성, 우리 뭐 생명체 모두 다 합쳐도 우주의 4.9%밖에 안 됩니다. 그죠? 대부분은 비어있는 암흑 공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율을 보고 과학자 설명 보면 나선 은하의 실제 은하 회전 속도는 광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물질을 통해 예상한 회전 속도와는 달랐습니다. 예상과 관측이 달랐어요. 이거 은하의 회전 곡선 그래프에서 예상하기로는 거리에 따른 은하의 회전 속도가 이렇게 피크 있다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실제 관측 결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왜 차이 나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 곡선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는 바로 암흑 물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니은에 대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위치한 일회용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가 예상보다 마찬가지예요. 예상보다 어둡게 관측됐다. 원래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거리에 따른 겉보기 등급 이렇게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있을수록 어둡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상보다 더 어두웠어요. 그 얘기는 왜 있어야 될 곳보다 더 어둡게 보여? 원래 있어야 될 위치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이구나. 더 멀리 있다는 뜻은 더 빨리 팽창하고 있구나. 가속 팽창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왜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냐? 암흑 에너지로 설명합니다. 암흑 에너지. 기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A와 B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니은 기억.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우리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자, 모두 풀어봤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문항들도 중간중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단 내가 쉬운 문제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맞춘 문제들, 거기에 일단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공부해야겠구나. 어느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 잘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과 또 다른 좋은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